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직접 저자를 모시고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어쩌면 저희 같은 사람에겐 매우 필요한 책. 저희가 또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저희가 아니라 저한테 필요한 책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우리 다 또 채널을 또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또 출연하는 사람이거나 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그렇죠. 이거죠? 우리 모두를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라는 과연 어떤, 왜냐면 보통 이제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 뭐 이러면 나오실 분들이 한 500만 구독자의 뭐 채널 주인이라든지 너무 뼈 때리지 말고 인스타 뭐 팔로워 1000만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아마 나오실 거거든요. 네, 과연 어떤 분이 함께 해주실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종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모종린입니다. 네. 우리 정프로님의 말은 한 500만 유튜버쯤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셨나요? 뭐 이런 말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개인의 크리에이터가 뭐 소사이어티를 거느린다는 뜻이 아니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세상으로 지금 뭐 가고 있다. 이미 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채널 있으시냐고요? 네? 유튜브 채널. 채널 있어요, 없어요? 책이? 채널, 유튜브 채널. 자꾸 뭐 또 창피해서 제가 없죠. 막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래요? 예. 그러면 채널 명은 뭐예요? 크리에이터 투 소사이어티. 촌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냥 일단 동영상이 쌓이니까 일단 한 군데 모아놓으려고 해놨는데 요거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는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게 우리 구성원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될 것이다야 아니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같은 말이죠. 뭐 돼야 되기 때문에 될 것이고. 그런가요?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 방송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채널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뭐 100만, 20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근데 저도 없어서 자꾸만 사람들이 물어요. 너 채널 있냐? 그게 완전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다 있어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모든 사람이 뭐 1인 브랜드가 돼야 된다. 이름 세자 갖고 살아야 된다. 석자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 PR 시대라는 얘기는 벌써 몇십 년부터 하던 얘기인데 그럼 자기 나다움을 표현하고 자기 정체성, 자기 브랜드를 표현하려면 채널이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채널이 뭐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지금 플랫폼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거야 뭐 자기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꼭 숫자를 표현 안 하더라도 자기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어떤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의 반대말이 뭔지를 물어야 될까요? 크리에이터 아니면 뭐 할 거예요? 앞으로요? 아니 앞으로든 지금이든 청년들이 뭐 미래를 고민할 때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대안이 뭐가 있느냐고요. 다른 거? 아니 뭐 경찰관, 소방관, 카페 주인, 뭐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크게 보면 공무원, 대기업이죠 뭐. 전문직. 그러고 이제 크리에이터. 이렇게 네 개로 보면 뭐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공무원이 돼도 자꾸 딴짓하고 그렇죠? 대기업에 가도 자꾸 부업하고 퇴사하려고 그러고 전문직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모든 전문직 지금 뭐 변호사나 의사나 다 크리에이터예요. 다 채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렇게 물으면 되죠.
정박님은 왜 크리에이터가 되셨어요? 정프로님은 왜 크리에이터가 되셨냐고요? 아 저요? 네. 저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니 근데 전체 현재도 보면 뭐 크리에이터들 많이 있죠. 채널에 있는 사람들 많고 네. 뭐 유튜브, 뭐 인스타 많이들 하지만 그 중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사람은 사실 1%나 될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취미로 그냥 내 계정이 있으니까 뭐 그냥 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친구들하고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이 크리에이터가 모두가 된다는 건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온라인 그 크리에이터만 보면 컨텐츠 네. 크리에이터 가면 그런 말씀하실 수 근데 거기서도 크리에이터 중산층이라고 해서 아까 뭐 1%던 뭐 보통 유튜브에서 3%가 돈을 번다고요. 네. 이게 얼마나 번다는 얘기는 또 명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3%라고 하면 네. 퍼센티지를 몇 프로까지 올려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네. 그런 그 희망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유튜브가 뭐 30% 정도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3%에서 10% 갈 거냐 20% 이런 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단순히 유튜브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책 쓴 이유는 온라인 크리에이터보다는 그 어떤 자영업 성격의 네.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저 그 크리에이터 경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뭐 크리에이터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오프라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어반 크리에이터, 도시 크리에이터까지 이렇게 나누면 이게 또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거죠. 네. 크리에이터 하면은 유튜버만 생각하거나 그랬는데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크리에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오프라인의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네. 크리에이터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 크리에이터가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야 얘기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직접 만든 컨텐츠를 네. 플랫폼에 유통시켜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 꼭 디지털 플랫폼일 필요가 없고 보통 사람들이 공간을 운영하면 공간이 나의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내가 어떤 뭐 보통 공간이라고 그러고 뭐 매장을 운영하면 거기에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니까 나한테는 그 공간이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에서 만드는 모든 거를 또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콘텐츠라는 단어를 온라인 뭐 디지털 그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어디 가면 공간에서 경험한 모든 걸 컨텐츠라고 불러요. 그리고 네네. 우리가 어느 도시로 가면 그 도시의 문화를 컨텐츠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텐츠가 풍부한 동네 그러면 우리가 가면 그 동네의 문화를 소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있는 동네 없는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 동네 컨텐츠, 도시 컨텐츠를 많은 사람은 또 어반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이 컨텐츠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굳이 디지털 동영상만 콘텐츠라고 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하긴. 우리가 이제 너무 요즘은 유튜브하고 인스타 뭐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영상 만드는 사람만 크리에이터 같은데 네. 사실 그건 아니죠. 예, 뭐 나만의 무슨 예쁜 공방에서 뭘 만들어서 혹은 뭐 어떤 음악을 뭐 등등 하여튼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있는 거니까 참 신기하게도 근데 말씀하신 게 결국엔 하나로 이어지는 게 그런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공간을 창출하던 음악을 뭘 하던 그 사람들은 인스타나 유튜브를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본 사람은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유튜버든 공간이든 다 하나의 콘텐츠 작업자들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이 크리에이터로 살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나의 주업일 수도 있지만 뭐 부업 정도 혹은 뭐 그냥 취미 정도로서도 여튼 크리에이터로 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현재도 뭐 오프라인 크리에이터까지 포함시키면 뭐 400만 명이 이미 컨텐츠를 우리가 제작을 한다. 그랬을 때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스마트 플레이스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보면 자기 미니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계속 그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뭐 사진이나 뭐 댓글이나 뭐 정보나.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매장 운영한 소상공인, 스마트 플레이스 운영한 소상공인은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크리에이터로 간주하고 그렇게 또 지금 몇백만 명이 이미 활동하는데
저쪽이 이제 디지털 쪽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 한국에도 정확하게 정부에서 그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유튜버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00만 명 이상 구독자 가진 유튜버가 1000명 정도 된다 이 정도만 공개를 하죠. 정확하게 유튜브에서 지금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몇 명인지는 유튜브 코리아도 공개를 안 합니다. 대충 뭐 2-30만 명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최근에 네이버 컨벤션에 갔는데 네이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58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콘텐츠도 최소한 100만 명은 된다는 거죠.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니까. 그럼 우리가 온라인 셀러도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라이브 방송하고 뭐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니까. 그럼 그분들이 뭐 한 60만 명? 그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이 60만 명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도해 보면, 근데 되게 여러 개를 같이 하니까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합산을 하지만 정부가 대충은 어느 정도 규모의 크리에이터 경제가 지금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이버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온라인 도시 다 네이버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뭐 쿠팡 같은 데서도 사실 이렇게 물론 쿠팡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이렇게 개인들이 거기에서 플랫폼에서 파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픈 마켓이 지금 셀러들이 들어가서 파니까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터화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따르는 게 창의적이다, 뭔가 창조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책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하면 좀 예술가적인 성격들 이런 거 많이 긴밀하게 관련되던데 그 진짜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만 창의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난 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여러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만 그 내가 옷을 팔고 내가 음식을 이제 조리해서 파는데 이게 크리에이터적인 어떤 성격이 되려면 뭔가 창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의가.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좀 민주화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고전적인 예술가만 크리에이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내부에서도 논쟁이 심해요. 현대 미술가들 엉뚱한 작품 만들 그게 아직 크리에이티브한 건지 모르겠다. 뭐 이상한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논쟁은 뭐 어느 그 전통적인 예술 문화예술 분야에도 있는 논쟁이기 때문에 누가 크리에이티브하냐 안 하냐.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는 단어가 지금은 그 유튜버를 주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디자이너도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그냥 소상공인까지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크리에이터고 누가 더 좋은 크리에이터냐 팔리는 크리에이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아니다. 뭐 기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의미 없듯이 모든 사람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상황이 되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가 많아진다기보다는 크리에이터의 영역, 그러니까 의미가 확장되면서 모두가 그 안으로 좀 들어온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기술 발전을 위해서 크리에이션, 창작 비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약에 제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굴철이잖아요. 굴을 따다가 온라인에 팔아요. 이것도 크리에이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단순히 자기가 일단 쇼핑몰을 운영해서 자기 것도 꾸미고 거기다가 뭐 음악도 넣고 뭐 사진도 넣고 뭐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 그게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지.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컨텐츠를. 맞아요.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면 아주 분식점에서는 컨텐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또 그렇지도 않지만 그냥 김밥 같은 간단히 만들어 팔면 그게 컨텐츠가 뭐냐. 하지만 좀 더 주인이 어디다 뭐 음악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어떤 굿즈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방송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크리에이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떡볶이집 아줌마인데 이명웅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온 사방에 이명웅 사진을 붙여. 이래도 크리에이터다.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웅 떡볶이라는 컨셉으로 영웅 떡볶이는 안 될 거야 아마. 왜 안 돼? 이름을 함부로 쓰면 이명웅은 아니고 그냥 영웅 떡볶이. 영웅 떡볶이를 만들어서 분위기 전체를 그런 집으로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와 여기는 뭔데 이렇게 히어로 떡볶이가 막 벽에도 막 붙어 있고 좀 달라 다른 집이랑 그런 걸 느끼고 뭔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 그게 또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뭐 그 소비자가 관객 입장에서 어떤 문화적 콘텐츠, 문화적 그 흥미를 느끼고 감상을 느끼면 그렇죠. 누가 제 3자가 뭐 이 사람은 크리에이터다 아니다 말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런 걸로 그럼 우리가 좀 쉽게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대표적 사례라든지 뭐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이렇게 좀 성공한 뭐 이런 모델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거 정도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뭐 유튜버는 뭐 당연히 세 분처럼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지만 오프라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커피 그 장인들 보면 이게 이걸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커피 자기네가 작품이라는 이게 결국에는 이 단어가 옛날부터 쓰니까 이게 상품에서 명품 그 다음은 명품에서 작품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그게 크리에이터인 거죠. 내가 만드는 커피도 작품, 빵도 작품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일상에서 너무 이게 우리의 그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크리에이터라고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인데 어쨌든 그 우리한테 많이 지금 스며들어와 있어요. 이 문화가 크리에이터 문화가. 그래 어디 저 강릉 같은데 커피 전문점 가도 이제 그냥 뭐 잘만 만드는 것 같고는 꼭 성공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 잘 만든 걸 사람들한테 잘 어필을 좀 해서 어떤 내가 요 집에 가서 먹으면 뭐 9,000원, 10,000원 되는 커피인데도 뭔가 다른 커피랑 좀 뭔가 다른 느낌을 좀 주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집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여기 좀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보면 커피집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거예요. 커피집에서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커피 콘텐츠. 어떤 그 장인의 커피, 작품 커피를 마시는 거고 일자 그리고 그 공간 분위기. 그러니까 공간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동네 뭐 안목해변님은 그 바닷가에 어떤 커피 거리를 그 문화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크리에이터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제일 성공 사례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네, 저는 뭐 알죠. 커피로? 커피로. 우리나라에서? 어디라고 프리치 커피라고 하실려나? 아니면 어디라고 1kg 커피라고 있습니다. 인트로 커피. 1kg 커피. 1kg 커피라고 있는데 거기는 말입니다. 그 대표가 그 전 세계 그 원두들을 찾아서 마치 그 실크로드를 가듯이 전 세계 막 케냐, 에티오피아 어디 저 브라질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원두를 구해 와서 정말 맛있는 로스팅 과정을 거치고 블렌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리는 그 커피의 향 그거는 그 자체가 이제는 작품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명품으로 뭐 작품이 됐어요. 1kg 커피 혹시 못 드셔보신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좀 보고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알겠습니다.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커피 도시 가면 포틀랜드 가면 뭐 커피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포틀랜드가 유명해요? 그 스톰프 커피문에서 그 유명한 브랜드들이 포틀랜드 많이 나왔는데 거기가 날씨가 시애틀처럼 추워서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커피 도시라고 하면 거기는 커피 전문점이 많으면 스페셜 커피 전문점은 바리스타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레시피를 다 공유한다. 왜냐하면 공유해도 똑같이 못 만든다는 그렇기 때문에 원두도 다르고 지금 뭐 물도 다르고 내리는 기술도 다르고 이 공간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커피 맛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그 협력적인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터로 가면 그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건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쟁 관계가 약화되고 오히려 이렇게 협업하는 문화가 더 맞습니다.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설령 똑같은 맛이라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당백도 뭐 책 소개하는 거 뭐 얼마든지 하셔도 돼. 다른 채널에서 누가 하셔도 괜찮은데 이걸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차별화네요. 차별화. 정프로가 있고 이시선이 있고 정방님이 계시고 정방님만 계셔도 되고. 영업 비밀이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결국은 크리에이터가 갖는 강점일 수 있고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썸띵이 없으면 앞으로는 어떤 경제 생활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막 경쟁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군요. 결국에 이제 이 크리에이터 경제의 키워드는 복제 불가능한 컨텐츠인 거죠. 복제 불가. 대체 불가능한 컨텐츠인데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거는 과제인 거고 도시도 그렇고 국가까지. 네. 이게 지금 제가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 뭐 일단 첨단 산업도 생존하기 어려운 세상의 원고이기 때문에 네. 그럼 청년들이 이렇게 나담을 부르짖는 거다. 외치는 이유를 보면 이거를 자꾸 뭐 청년들이 뭔가 아직도 뭐 세상이 뭘 모른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네. 이 세대들이 그 미래에 그 맞닥뜨릴 그 환경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와 달리 미래 세대는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차피 경쟁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다움에 집착한다고 그렇게 좋게 해석합니다. 혹시 우리 모종린 교수님의 콘텐츠는 뭐예요? 그것도 제가 고민인데 뭐 언론에서 골목길 경제학자라고 하니 골목길 경제학. 그래서 골목길 경제학이 제 콘텐츠인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 경제학은 조금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 지금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골목길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우리가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골목상권 현상입니다. 이거를 좀 크리에이터 경제학 차원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 골목길 상인을 오프라인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이 생태계를 크리에이터 생태계라고 해석을 하니까 보통 그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일반 상인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모여있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고 유통 채널이라고 생각해 상권을. 근데 저는 상권을 컨텐츠 생산지라고 보니까. 그러려면 분석 방법이 달라지죠. 그럼 어느 상권이 성공하고 어느 상권이 지금 뒤떨어지는지는 컨텐츠 생산 능력에 달렸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거주 인구가 어떻고 이런 유동인구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유동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컨텐츠 생산 능력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야. 저는 백종원 씨가 떠오르네요. 아무래도 골목길 하니까. 골목 뭐죠?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골목 상권 살리는 뭐 그런 프로 거 있잖아요. 근데 골목은 뭐가 골목이에요? 사람마다 다른데 되게 그 추억의 골목이라는 건 자기가 잘 알았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기억은 아주 그냥 우리 집들과 집들 사이에 작은 길 요 정도가 이제 골목의 그냥 개념 같은 건데 이 말씀하시는 골목은 그 의미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인 것 같아서.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홍대를 골목상권이라고 그러고 성수동도 골목상권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게 삼청동도 골목상권, 서촌, 북촌 이런 골목상권이 부르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반대를 이해하는데 그거는 신도시 상권인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중심 상권, 대로변 상권의 반대말이 골목 상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단지가 아닌 데는 대부분 저층 지역은 다 골목길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데를 골목이라고 하고 그쪽이 형성된 상권을 골목 상권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군요. 근데 골목 상권이 은근히 대박인 데가 진짜 많네. 홍대, 성수 이쪽이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상권들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울을 지금 대표하는 5대 상권 하면 뭐 명동 뭐 그리고 이쪽 강남역을 제외하고는 대개 골목 상권이에요. 홍대, 뭐 이태원, 성수동을 5대 상권이라고 합니다. 많이 바뀐 거죠. 여의도라든가 옛날에 뭐 신촌, 뭐 신천역 이런 얘기 굉장히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 기반 거대 상권이 어떻게 보면 중심 상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잘 되는 건 컨텐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가 홍대 갈 때는 단순히 물건 싸게 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홍대 문화를 즐기러 가는 거니까. 길거리 공연도 보고, 뭐 젊은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죠. 뭐 다 그리고 되게 크리에이터들이니까 되게 독립가게들이고 프랜차이즈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 만약에 프랜차이즈들이 막 또 나중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장사 잘 된다 싶으면.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좀 약간
안 좋아지겠군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다양하게 보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도 부르고 뭐 획일화가 된다고 그러고 뭐 사막화 됐다고 그러고 뭐 다양한 그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졌다는 뜻이죠. 네네네. 개성을 상실한 건. 그럼 그 골목 상권이 끊임없이 잘 유지되려면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또 좀 재미없는 컨텐츠들은 또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순환되고 반복이 돼야 그 골목 상권은 계속해서 생명력을 좀 유지도 할 수가 있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그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생태계라는 게 생로병사 그처럼 뭐 이렇게 새로 유입도 되고 일부는 그냥 뭐 문을 닫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컨텐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진입이라든가 퇴출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게 건강한 상권인 거죠. 그러면 그런 조건을 제가 고민하고 뭐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을지로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힙지로라고 하죠. 와 거기 정말 독특한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딱 가보면 가보셨어요? 저는 뉴스로만 봤어요. 뉴스 봤지? 진짜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 거기 막 이렇게 한 70년대 혹은 80년대 느낌의 그런 뭐 가게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문이 자판기인데 이렇게 자판기를 이렇게 딱 당기면 문이 열려도 그 안에가 가게고 뭐 이런 다양한 컨셉에 다른 데서 잘 보기 힘든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분들이 그쪽 힙지로에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으면 어쨌든 사람들은 몰릴 수밖에 없나 봐요. 그게 컨텐츠의 힘인 것 같고. 그렇죠. 뭐 예측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찾는 게 그렇죠. 뭐 뻔한 거, 그 반대말이 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뻔하지 않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동네를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현상을 그냥 골목상권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을 골목상권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지역을 창조 지구라고 불러요.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릭트, 뭐 문화 지구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골목상권이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크리에이터 경제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런 골목상권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좀 크리에이터라고 보면 그리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들 되게 그런 동네를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홍대에 보면 다양한 크리에이터 모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책에서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크리에이터 타운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의 기본 단위는 크리에이터 타운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안에도 크리에이터 타운이 수없이 많은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게 크리에이터 타운을 많이 보유한 도시가 바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런던, 뭐 파리, 뉴욕, 근데 서울이 드디어 그 레벨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면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두 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이한 집 한두 집이 아니고 그런 여러 집들이 좀 모여 있는 구역 내지 타운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이어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생태계가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상호작용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우연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볼거리의 우연성, 밀도 이런 게 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골목상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원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충동 족발거리. 오, 그거는 뭐 새로운 견해네요. 당황하시는 거 맞어? 아니 그런 데는 많잖아요. 신림동 그 순대 골목, 순대 타운 당황하셨어. 그냥 농담 던진 겁니다. 거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기별로 보면 이런 어떤 보헤미안 문화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해방 전에는 뭐 명동이 그런 그런 그렇죠. 예술인도 있고 보헤미안 지구였다. 그게 뭐 신촌으로 갔다 홍대로 갔다. 그런 하나의 줄기를 볼 수 있으면 이게 새로운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보헤미안 지구,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릭트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어느 순간부터 홍대 이후로는 예술가가 주도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한남동, 성수동이 예술가가 있지만 예술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주도한다는 거죠. 그럼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문화지구는 언제 생긴 거냐면 2002년 정도에 사람들이 4개 지역을 얘기합니다. 홍대, 그때 성수동은 2011년 이후니까 홍대,
그리고 삼청동, 가로수길, 이태원, 그리고 지방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2002년 때 월드컵 준비하면서 정부에서 우리 이제 동네를 관광지로 만들자. 그때부터 좀 이런 그 운을 떼요. 그래서 근데 2005년 되면 그 4개 지역을 골목상권이 부릅니다. 삼청동, 말씀드리면 이태원, 그리고 가로수길, 홍대. 근데 여기는 뭐냐면 주거 지역 아니면 근린 상권 지역, 동네 상권이 갑자기 여행지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 상권이 어떻게 바뀌는 거는 제 관심 대상이고, 또 우리가 보통 골목 상권이라는 데는 그냥 동네 상권이 여행지가 되는 그 현상이에요. 그러려면 다르게 그럼 시초는 그러면 홍대 90년대 피카소 거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카소 거리가 어디예요? 그 홍대 예전 주차장 골목 이쪽. 이게 피카소 거리라는데 이게 더 원조를 보면 90년대 초반에 그 오렌지족이 했던 압구정도 카페 문화가 홍대로 넘어오면서 여기 홍대에 있었던 예술가 아지트 문화랑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피카소 거리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게 원조라고 할 수 그게 이제 춤추는 이제 그 발전소 명월관 이런 거 해가지고 클럽들이 이제 그때 초반에 딱 그렇게 형성되면서 막 문화적인 색채가 딱 입혀지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약간 물레동이 조금 예술인들이 좀 모인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술인들이 먼저 들어가서 골목 상권을 개척한 경우도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레동이 그렇고 뭐 지역에 가더라도 뭐 통영에 가면 복명동이라는 동네가 그런데 그건 소수고 대부분 이제 장진우 모델이라고 해서 장진우 대표가 경리단길을 개척하는 사례는 2011년에 뭐 음식점을 뭐 7, 8개를 동시에 열어서 골목길을 띄운다? 그걸 보고 그거 보고 리단길이라고. 그게 사람이 있군요. 딱 그 한 사람이. 그건 원조가 있죠. 장진우죠. 장진우 대표. 경리단길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딴 데 가서 또 그런 걸 또 했어요? 그분이 한때는 어떤 골목을 살리는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분을 많이 고용을 했죠. 그래요? 좀 오래된 골목 이런 데서?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제주도에서 사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경리단길을 띄운 거고 그 비슷한 뭐 어디 리단길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 모델 따른 거기 때문에 리단길이라는 데는 공통적으로 골목상권 중에서도 리단길이 하나의 유형인데 주로 F&B 중심의 상권을 리단길이라고 불러요. 망리단길 가봤죠? 네, 망리단길. 그런 리단길의 원조가 그 장진우 대표 이런 사람이 있는 거구나. 망리단길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망원동은 성격이 바뀌면서 이제 망리단길이라고 안 해요. 그냥 망원동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세로수길, 가로수길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좀 그 골목길이 여기 있어요? 책에? 어떤 골목길이? 책에는 없어요. 근데 뭐 여기 같이 녹아 다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터가 모두가 돼야 되지만 그 크리에이터들 가운데도 어떤 모여 있는 지구, 크리에이터 타운이 거기에 이게 중요하다. 크리에이터 소사이티의 중심 지구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도시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도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루에 한 동네가 가능한 동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동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얘기 안 해봤지만 뉴욕이나 파리가 사실 글로벌 도시인 거는 하루에 한 동네. 거기 가면 처음에야 뭐 자유 여신상 가고 타임스퀘어 가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가 생겨요. 맞아. 근데 서울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시내 변두리 구조였는데 2000 그 골목 사건이 생기면서 동네가 여행지가 되니까 뭐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더라도 숙박하는 동네가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드디어 중심부가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서울이. 그게 글로벌 도시예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대전 같은 데는 텐트폴처럼 아주 그냥 우뚝 솟은 뭐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전의 성심당. 성심당은 뭐 이제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전국에서 그거 살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통 우리가 크리에이터 타운 안에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이제 보이지 않게 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성수동에 뭐 딱 한 그 기업을 우리가 뭐 딱
뽑아서 그거를 주도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대전에서 한 기업이 그 원도심 은행동 대흥동 지역인데 거기를 뭐 전부 그냥 견인한다고 봐야죠. 맞아요. 네. 대전 전체를 어떤 도시 차원에서 대전 전체를 바꾼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도심의 중심 그 앵커 스토어라고 하죠. 또 거기에 중심 가게인 건 맞죠. 그래서 성심당이 8개 매장이 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성심당 거리라고 해요. 8개나 됐어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빵집은 4개인데 대전에만 4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심당 다양한 외식업을 해요. 이탈리안도 있고 한과하다 우동집도 있어서 그리고 성심당 문어원까지 합하면 성심당 계열사가 타운이 됐구나. 8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성심당 거리가 됩니다. 제가 대전 출신입니다. 네, 성심당을 무척 사랑합니다. 네. 어릴 때도 제가 성심당 자주 갔거든요. 대전이 진짜 심심한 도시, 먹을 거 없는 도시라고 했는데 성심당 때문에 기차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사서 탄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성심당 가려고 사람들이 대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그럼요. 성심당 빵 먹으려면 대전에 가야 되니까 대전 바깥에는 안 파니까 안 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대전에서 와서 사라고 그냥은 안 팔아 우리는. 근데 지금 성심당 알죠? 성심당의 영업이익이 파리바게트보다 더 커요. 맞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50억. 성심당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한 1,250억 되고 빵 팔아서 건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건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참 이 성심당 아직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디? 영산에. 저 임대료? 네. 다 성심당 뜻대로 됐지. 성심당 뜻대로 됐어요. 성심당이 이길 수가 없어. 대전역에 있는 매장을 임대료 내고 본점은 다 자기 건물이라고 하죠. 근데 진짜 거기는 성심당 기다리느라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가게들도 먹고 사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거기 가서 또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러시니까 진짜 성심당이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건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사람들이 못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그 구역들, 이런 것들이 좀 잘 형성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더 중요해진다. 그렇죠. 이런 문화가 있어야지. 결국엔 우리가 돌이켜 보니 어떤 도시의 역할은 사실은 문화 창출인데, 그래서 그 문화 창출을 통해서 그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고 그 로컬 브랜드들이 일부는 대기업이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기업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도시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경제를 살려면. 그리고 첨단 산업은 첨단 산업 그거는 기술 중심으로 그것도 또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국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국가 주도로 첨단 산업 육성하는 데만 해서 이런 그 소상공인 도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에 대한 그 관리를 안 한 거죠. 근데 보이지 않게 많이 배출했어요. 홍대 기업이 있고 성송 기업이 있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산업, 패션이나 화장품 기업은 거기서 많이 나와요. 홍대에서. 그런가요? 그렇죠. 젠틀몬스터 홍대 기업 20%. 젠틀몬스터가 홍대에서 나왔어요? 그럼요. 시작. 아직도 본사 거기 있고, 스타일 난다도 홍대 기업이라고 그러고, 거기 연예 기획사도 많고, YG도 있고, 홍대 기업으로 스타일 난다? 스타일 난다. 거의 6천원 팔렸잖아. 젠틀몬스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한국에서, 중국에서 주목받는 한국 패션 브랜드는 상당수 홍대예요. 왜냐면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크리에이터들이 디자이너 그러니까 다 거기 있고, 소품샵이든 우리가 문구든 한국에서 주목받는 모든 다 홍대에 다 모여 있는. 근데 그게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건가요, 그게? 홍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대 문화라는 거는 가면 어떤 우리가 단순히 가서 소비하는 거, 그런 걸 떠나서 생산자 문화가 중요해요. 소비자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홍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 홍대 그 스타일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인디. 소셜, 디자인. 그러면 홍대 생산자 문화를 정의하는 단어는 그 3 단어예요.
그럼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다 소규모로 뭐 그러니까 뭐 굵직한 뭐 로컬 스티치나 뭐 어반 플레이나 다 홍대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창조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 창조 산업은 그런 창조 지구에서만 육성할 수 있어요. 아, 역시 또 젊은이들이 좀 더 선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거기 사람이 모이니까 일단 뭐 거기도 자기네 어떤 그 홈 마켓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자기네 그 어떤 체험 공간이 되니까 홍대는 너무 커서 이게 당연한 거지만 연희동이다 딱 했을 때 연희동은 사람들이 연희동을 갈 때 연희동에도 소비하는 컨텐츠가 뭔 줄 알아요. 이게 보면 연희동은 단독주택이니까 보통 그 킴포크라고 해서 보통 뭐 가드닝이나 뭐 집술이나 뜨개질이나 이런 게 발달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아무리가 생활문화가 발달되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뭐 요리 쪽에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거기서 매장을 운영하면 연희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동네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원동은 또 다른 콘텐츠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망원동 가면 뭐 독립서점이라든가 제로웨이스트라든가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독립출판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려면 망원동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성수동도 팝업을 하려면 성수동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동네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산업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서울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경우 서울을 좋아하는 게 뭐 동네마다 개성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고 그것도 의미 있어서 뭐 제가 학생들을 연희동을 투어해주면 굉장히 깜짝 놀래요. 연희동의 작은 가게들이 그 매력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희동 다운 가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가 중요하냐면 이 동네가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네와의 경쟁에서 독특한 그 영역을 형성하니까 AI나 그런 대기업으로도 고용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희동에 이제 크리에이터가 500명이 활동하면 500명의 고용을 우리가 창출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1조 기업이 500명 잘 고용 안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 이런 크리에이터 타운 중심으로 우리 고용을 보호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이거를 자꾸 좋은 동네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그 전략이 되는 거죠. 오히려 프랜차이즈의 어떤 안정감이나 우리가 어떤 평범함 이런 걸 벗어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진짜 소상공인의 인디적이고 좀 뭐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이렇게 가면 이게 일자리까지도 같이 공생 경제까지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 안에도 이제 프랜차이즈는 있어야 돼요. 뭐 스타벅스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뭐 우리가 비율이 이제 프랜차이즈랑 독립가게 비율을 뭐 5대5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7대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라는 게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100% 그 프랜차이즈 동네는 노잼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건 재미없어. 아니 그렇죠. 우리가 뭐 맨날 보던 무슨 햄버거 가게나 맨날 보던 커피 가게를 여기 왔는데 또 보면 뭐 재미는 없잖아요. 안정적인 건 있지만. 근데 이 동네가 그 크리에이터들을 품는다는 표현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또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잘 품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아서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의 탄생의 순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제 떠나보내기로 한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우리 사회의 새로운 또 구성원이 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잘 품어야 우리 또 허진이 님 같은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분들도 또 어찌 보면 또 한 분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이었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가 혹은 뭐 이 커뮤니티, 소사이어티가 크리에이터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 품어준 크리에이터들이 스스로 점점 더 뭐 여러 경제활동 또 뭐 예술활동을 하면서 또 그 소사이어티를 키우고 그 소사이어티를 아주 건강하게 또 만들어주고 이런 선순환 이게 서울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은 혹시 없습니까? 뭐 부산, 대전, 뭐 광주 여긴 아직 어떤 그 크리에이터 타운의 그 지역의 원조라고 하면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고 대구도 2000년대 후반이면 뭐 거기에 뭐 근대문화 거리라고 해서 뭐 김광석 거리에서 거기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울 현상이라고 보는 거는 아니고 이제 전국에 다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서울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왜 서울에 많고 예를 들면 바로 옆에는 경기도에는 거의 없어요. 경기도에는 거의 없다. 서울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이건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냥 뭔가 이렇게 원래 있던 골목에 뭔가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왜냐하면 신도시에 큰 뭐랄까 가게들은 비싸잖아요 월세가. 그래서 그런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잖아요. 뭔가 즐기고. 재미가 없어. 근데 신도시하고 다 떠나가지고 예전에 오히려 한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신촌역에서 기차를 타고 백마 이렇게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신촌에서 놀면 되는데 왜 굳이 기차를 타고 백마가 뭐예요? 지금 일산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로 들어갔습니다만 그 시골인데 그 형성된 거예요. 일종의 문화 타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찻집, 술집, 밥집. 근데 그걸 그렇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문화라는 걸 느끼니까 거기 갔다 오면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고 뭐 그러니까 새로운 거냐 옛날 거냐 뭐 콘크리트적이냐 자연적이냐 떠나가지고 결국 그걸 입히는 건 사람이니까 그죠. 문화가 입히면 또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네네. 그럼 확실히 그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신도시라 되고 안 되고 아니면 뭐 지방광역시라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군요. 뭐 이게 뭐 그 따지면 파리도 신도시고 뭐 한양도 신도시인데 그죠? 한양도 이게 신도시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도시 디자인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강남도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일부 지역은 골목상권을 배출했거든요. 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나. 그럼 우리가 신도시 지금 디자인을 보면 여의도 모델이라든가 뭐 압구정동 모델을 보면 압구정동 모델은 기본적으로 마을 형태로 조성을 한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이렇게 배후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뭐 시장도 있었고 골목길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신도시를 되게 이제 그 타워 중심으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 있었던 보통 빌라촌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가면 일기 신도시인데 거기는 그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로 조성을 하니까 거기에 뭐 성저마을이라든가 방가시 마을에는 골목상권이 들어갔어요. 밤리단길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분당은 그런 그 마을 단위 구조가 아니니까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도 거기 그 빌라촌 저층 지역에서는 상권이 조금씩은 형성되는데 지금 현재 2기 3기에서 타워 구조로 가버리면 거기야말로 그 다형 상가가 들어가서 거기가 크리에이터가 안 들어간 이유가 일단 비싼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못 만들어요. 너무 획일적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사실 오프라인의 힘은 오감을 만족하는 공간인데 그럼 거기는 당연히 온라인하고 대형마트에 밀리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 공실률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30%, 40%, 세종시는 50%. 맞아요. 그래서 신도시 상권이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정부에 대해서 이게 공급 문제라고 하는데 당연히 공급 문제도 있는데 공급을 줄여도 기본적으로 거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가 아닌 크리에이터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대기업 브랜드만 들어가니까 그냥 노잼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노잼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내가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뭐 돈도 돈이겠지만 그 시간을 내가 그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아. 조금이라도 재밌고 싶고. 그래서 그런 데는 앞으로도 쉽지 않다. 그럼 그 되는 데와 안 되는 데의 차이는 그 도시의 디자인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어디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오면 막 되는 거고 어떻게 하다 안 오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뭐 좀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뭐 접근성이 안 중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접근성이 되는 거 그러면 서울을 일단 보시죠.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골목상권이 그 전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게 2호선 주변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이제 우리가 도시를 볼 때 원구 도심이라는 원구 신도심이라는 게 세 가지 개념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어느 도시 가도 원도심은 조선시대 중심지가 원도심. 서울로 따지면 중구, 종로, 사대문안
사대문안. 그리고 이제 구도심이라면 근대화 때 형성된 도심이라면 서울로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전차 노선이 있는데 전차 노선이 어디로 가냐면 동대문 청량리까지 갔다가 이쪽에는 마포 그리고 저쪽에 성북동 이렇게 내려가면 영등포 그게 이제 마용성이 구도심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구도심. 네, 구도심. 그리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마용성, 영등포가 서울의 구도심. 예. 그 외곽은 신도심인 거죠. 근데 대개 다 원구도심에 형성돼요. 이 건축 환경이 저축 환경이 그리고 신도심은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거긴 잘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용성이 2016년에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은 노도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 거죠. 왜냐하면 노도광은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마용성처럼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용성은 꿀잼, 노도광은 꿀잼 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그 공급 이런 수요만 보고서 그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따지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 이거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모정민 교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도시 얘기로 오면서 점점 더 꿀잼이 돼가고 있습니다. 요 얘기 좀 이어서 크리에이터 소사이어티 책의 후반부도 저희가 한번 우리 교수님과 함께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